자, 이제 신구약 중간을 공부할 때는 그 금머리로 된 신상이 있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 그 신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앞으로 느부갓네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세계사를 타고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도표거든요. 세계 역사 대조표. 자, 그럼 이 세계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대조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책 맨 뒤에 있는 부분을 열기도 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거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BC 600년대 왼쪽에 이렇게 쭉 회색으로 되어 있는 데 중에서 600년대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데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하는 데인데 예루살렘 멸망이 어느 나라 때문에 됐다 그랬어요? 신바벨로니아. 신바벨로니아가 도표 중에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 신바벨로니아가 약 얼만큼 가는가? 한 90년쯤 가요. 신바벨로니아가.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의 역사만 90년쯤 가고 바벨론의 포로 잡힌 것이 약 얼만큼 되는 거예요? 70년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바벨론은 먼저 생겼잖아요. 남방유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 90년쯤 신바벨론이 가다가 누구한테 멸망해요? 페르시아. 이 오른쪽, 맨 오른쪽 이란이에요. 티그리스강 동편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흘러내려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맨 위에 이란의 출발점은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침략받지도 않고 어느 누구를 먹지도 않고 그러고 오다가 갑자기 이 신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기는 순간부터 이제까지 역사의 전무후무한 굵기로 오랫동안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져요. 그림으로 보니까 금방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맨 앞에 있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보는, 이 도표를 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진하게 써 있는 때는 주권이 있을 때예요. 근데 그 밑에 600년대에 보면 예루살렘 함락 그러고 고레스 칙령 내릴 때쯤 속이 비었죠. 비고 가상사리의 색깔이 핑크색 같은 거로 돼 있죠. 이 핑크색은 누구 색깔이게요? 누가 먹었어요 이때? 바벨론이. 그래서 이 신바벨론 색깔이에요. 그게. 그 가상사리가 먹은 나라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쭉 꽤 길지요 또. 근데 가상의 색깔이 또 달라요. 그게 누구겠어요? 페르시아. 바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사는 꽤 길죠? 약 250년쯤 바사가 이스라엘의 남방 유다의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바벨로니아, 그 다음에는 바사, 페르시아.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포로 시대 목록은 어느 시대로 마치는 거예요? 그 배경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로 마친단 말이에요. 왜? 말라기로 마치잖아요. 말라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 신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요때까지가 구약 성경 목록이 나타나는 역사적인 배경이다고요. 그러면 바사 제국이 끝나고 나서 약 300년대쯤 돼서 330년대쯤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3세가 알렉산더하고 이수수 전쟁으로 붙어요. 이수수도 그 지도에서 그 갈그미스 근처 거기 바닷가예요. 거기에서 전쟁으로 알렉산더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어느 나라를 이기는 거예요? 바사, 페르시아. 얼마 동안 흘렀는데 약 250년쯤 이렇게 흘러오던 페르시아 제국을 이기고 알렉산더가 제패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까지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던 남방 유다는 어느 나라로 넘어가겠어요? 알렉산더 헬라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주권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은 에스라 이후 느헤미야를 거쳐서 이제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말라기 때까지만 성경 목록이 나오는 시대거든요. 근데 말라기 이후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우리는 몰랐지만 페르시아 다음에 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또다시 이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헬라화가 되겠죠. 헬라화가 되는 거예요. 헬라 말을 쓰게 되고 헬라 문자를 쓰게 되고 헬라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헬라화 되어지는 알렉산더 색깔이 무슨 색이야? 갈색이죠. 갈색이 또 가생이로 있잖아요. 그게 한 30년쯤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땅을 큰 덩어리를 두 개 나눠 가졌다 그랬죠? 하나는 어디라 그랬어요? 하나는 에집트 쪽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쪽이라고요. 이제는 지도 안 봐도 생각나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마지막으로 지도 한번 우리 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쪽은 어디냐? 여기다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아수르 쪽. 또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동쪽이니까 아시아 쪽. 이렇게. 이쪽을 가지게 되는 거 한 덩어리. 이거를 무슨, 어느 부하가 가졌다고요, 이쪽을? 셀주크. 또는 셀루키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하여튼 셀주크 왕조가 갖게 돼요. 누구의 부하였어요? 알렉산더의 부하다 이 말이에요. 알렉산더의 땅은 지금 여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만큼이 터키고요. 터키 왼쪽으로 여기가 그리스 반도예요. 그리스, 이게 마케도니아, 이거 이고니온, 달마디아라고도 신약에 나오는. 여기가 고린도, 여기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이태리고 이게 시실리 섬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다시스. 스페인, 다시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방, 이 지역에서 발달한 세력인 거예요, 알렉산더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밀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구약 때까지는 이 이상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만 필요했었어요? 구약 때는 요 정도의 지도만 필요했거든요. 요 정도, 요렇게. 요 정도만 필요했는데 지금 신구약 중간쯤 오니까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메소포타미아냐 에집트냐를 떠나서 더 무기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계의 패권이 더 어려운 난이도의 지역을 넘어서서 땅을 전복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점점 제국의 영토가 범위가 넓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넓은 땅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쯤 오면 이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동남쪽으로 터키 쪽을 지나서 아래 여기까지. 뿐만 아니라 더 오른쪽으로 가서 일로 가면 어디가 나와요? 인도가 나와요. 한참 더 오른쪽까지 알렉산더가 영토를 넓혀놨어요.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넓혀놨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신하들 가운데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쪽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왕조예요? 셀주크 왕조. 또 하나는 나일강의 에집트 쪽을 가진 프톨레미라는 부하. 이렇게 큰 두 헬라 문명이 두 지역을 가졌단 말이에요. 본래 헬라는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 반도에 있었잖아. 이 본래 있었던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는 색깔로 알렉산더 색깔 나오는 이 색깔, 여기. 요거에 밑에 가면 가느다랗게 가잖아요. 요 가느다랗게 가는 만큼은 본래 자기네 영토 출발지였던 그리스 반도 쪽,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 그 언저리의 땅은 그 누군가가 쭉 여기 있는 이름대로 다스린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여기보다
누구에 더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냐면 셀주크 왕조하고 에집트의 프톨레미 왕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연관되어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요 알렉산더가 넓혀놓은 이 부피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더 넓어졌다면 계속 가겠죠. 이렇게 이것처럼 로마 제국처럼. 근데 그만 여기서 잘린 거예요. 잘리고 둘로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죠. 둘로 크게 나눠지는데 초록색도 알맹이는 헬라요. 분홍색도 알맹이는 헬라요. 또 여기 본래 알렉산더였던 그리스도 헬라요. 여기도 잡아먹어서 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결국은 온 세상이 이쯤 되면 알렉산더 대왕 이후 서양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헬레니즘 문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렉산더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석학이었걸랑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장군이면서도 학자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헬라화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찍 요절하면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알렉산더의 부하들을 통해서 땅을 다 나눠서 정복하면서 결국 알렉산더 스타일의 헬레니즘 문화가 결국은 퍼져나가게 됐고 서양 문화의 근간은 철학 사상들은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플라토 이런 흐름을 조차 비로소 사회학적으로 정리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따로따로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남방 유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없어졌고요. 남방 유다 계열이에요.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데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종주국으로 때로는 바벨론, 때로는 바사, 어떤 때는 알렉산더, 헬라가 이렇게 이 점을 딱 이렇게 그 역사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흐르는 몇백 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팔레스타인에 돌아와서 살고 있는 포로귀한 후세들의 정체성을 규명해야 돼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뭔가 이걸 규명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약의 마태복음의 백그라운드에는 어떤 모습으로 노출될지가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약 맨 끝에 말라기에 보니까 포로 돌아온 사람들의 1대, 2대, 3대 후손들이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은 지금까지 누가 해온 셈이겠어요? 바사 시대 이후 바사 다음에 어디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렇다면 포로로 돌아와서 사랑하며 살다가 아기 낳고 또 그 아이 커가지고 또 그 다음에 결혼해서 또 아기 낳고 그러면서 한 세대가 30년이면 가잖아요. 또 결혼하고 또 한 30년이면 30년 만에 한 세대씩 흘러내려가는데 이렇게 흘러내려가면서 돌아온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돌아온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무리들은 문화가 뭐였겠냐고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렇게. 누가 가르쳐준 문화가 이들의 중심이 되겠어요? 이 백성들의 독특함이 있겠죠? 이 독특함의 성격을 그 칼날을 집어넣어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맞아요. 누구예요? 에스라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의 고유한 정체성은 누가 집어넣어준 거예요? 에스라가 집어넣었잖아요. 우리 에스라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라의 종교개혁이다. 에스라 공동체다라는 말까지 써요. 이때는 주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예요. 그냥. 그렇죠? 어떤 나라가 아니라 그냥 유다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공동체의 색깔은 에스라가 만들어 놓은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라기가 지나가고 페르시아 시대가 지났어요. 그러면 얼마만큼은 에스라가 가르쳐준 율법,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이 힘있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천상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곳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이게 디아스포라거든요. 흩어진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인 회당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시나거그가. 이런 그림들을 설정해놓고 신약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약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에스라의 이 큰 혁명이 지나가고 에스라의 성격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운동들이 있어서 이렇게 흘러내려 오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흘러오느냐? 페르시아가 지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제패했어요? 알렉산더 후에 부하가 나눠졌다 그랬죠? 부하 중에 알렉산더 다음에 수리아 지방 쪽에 속해 있는 남방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에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프톨레미 쪽에서 먹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도랑 같이 봅시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수르바벨 성전 재건한 거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온 포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여기 있어요. 거대한 제국에서 볼 때 팔레스타인 남방 유다 쪽에 있는 이 포로 귀한 공동체는 수리아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생각에는 유다 그러면 좀 뭐 그런 것 같지만 돌아온 포로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제사한다 그러고 하는 이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대제국에서 볼 때 행정구역상 수리아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수리아가 어디냐? 이 전체를 수리아라 그래요. 수리아 안디옥 기억나십니까? 어디냐면 여기에요. 수리아 안디옥. 그럼 그거는 왜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나? 대제국의 역사 속에 이 아람이라든지 모압, 암몬, 에돔,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남방 유다나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여기를 전부 통틀어서 다 그냥 뭘로 봤다고요? 수리아로 본 거예요. 그럼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이름으로 뭐냐? 아람이에요. 어떤 때는 아람, 어떤 때는 뭐라 그래요? 수리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수리아와 아람을 거의 같게 생각하면 돼요. 같은 민족으로. 근데 대제국 쪽에서는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이렇게 안 보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 중에 대표가 되는 큰 나라인 뭘로 봤다고요? 수리아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말을 이곳에 공용어로 쓰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때 문서를 주고받는 거 할 때도 이쪽에 왔을 때는 어느 말을 쓰는 거예요? 아람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라든지 또는 에스라가 돌아올 때 그 공문서들 있잖아요. 총독에게서 받은 공문서라든지 이런 공문서가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그 일부가. 왜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는가? 여기가 행정구역상 뭐라고요? 수리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이후 하나는 프톨레미, 하나는 셀주크 왕조로 나눠졌는데 프톨레미 왕조 쪽에서 이것까지 이 수리아 쪽까지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방 유다 포로들 돌아온 후손들은 알렉산더 이후 프톨레미 왕조에 병합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 도표에 보면은 초록색이 가상사리로 둘러서 있어요. 에집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프톨레미 왕조에. 1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왔어요? 지금 신바벨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바벨론 다음에 어느 나라가 정복했어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지금 400년 동안 흘러오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 셀주크 쪽에서 이거는 내 거였다 이거예요. 맨날 이 바벨론 쪽과 이 에집트 쪽은 맨날 요 가운데가 서로 지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건데 그러면서 셀주크 왕조 쪽에서 그만 수리아 쪽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100년 이후 그 다음에 셀주크 왕조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남방 유다의 색깔 노란색은 다시 무슨 색이 되는 거예요? 셀주크 색깔 분홍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주크 왕조가 다스리게 됐다 이 말이죠. 되셨죠? 예. 그렇게 되고 흘러내려오다가 이 셀주크 왕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앞에 선왕들은 괜찮았는데 셀주크 왕조의 네 번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때에 이르러서는 점점 자기네가 새로 막 뚱뚱해지는 로마에 의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는 걸 느껴요.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지금 셀주크 왕조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분홍색 셀주크 왕조, 셀로코스 왕조 있죠? 셀로코스 왕조가 점점 이렇게 가늘어져 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병합되죠.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한 BC 300년이나 BC 250년이나 이쯤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세력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뚱뚱해져요? 로마가 뚱뚱해져요. 이 말은 이탈리아 반도에서 발달해 내려오고 있던 로마의 세력이 점점 흥황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셀로코스도 점점 먹고 프톨레미 왕조 것도 먹고 점점 먹어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면 자기네의 정복지였던 남방 유다 땅이라든지 프톨레미 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야금야금 누가 먹어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로마가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사향길로 접어드는 셀주크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가 쪼여오는 로마의 이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나? 자기가 먹은 조그만 땅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든지 옆에 있는 모압이라든지 그런 땅들의 그 신들, 거기에 있는 신들의 신전에 있는 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가져다가 조공 바쳐야 되겠네, 조공. 로마가 점점 커오니까. 그래갖고서는 아주 힘든 경제적인 상황이 와요. 그래서 셀주크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금은 기명들, 거기에 있는 금으로 된 거, 무슨 은으로 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몰수히 몰아다가 가져갈 뿐만 아니라 니네 식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프톨레미나 셀주크의 앞에 있는 왕조나 무슨 또는 헬라 쪽이나 야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라고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들어와서 내가 제우스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예배 드려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의 그 그리스에 있는 신화들, 제우스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막 내세우면서 하라 그러고 헬라식으로 운동 경기 하라 그러고 니네 할례 하지 말라 그러고 율법 지키지 말라 그러고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고 돼지 대가리 가져다가 성전에 갖다 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던 유다 공동체 사람들은 에스라 이후 에스라의 가르침과 에스라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율법을 연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때는 제수용 무슨 땔감 같은 것도 공짜로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혜택도 많이 줬거든요. 다른 종주국에서는. 근데 이 사람은 막 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하게 되냐? 반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그때에 그거에 항거에서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마따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누구냐? 마카비 운동, 마카비 혁명,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그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마따디아의 아들인데 유다의 별명이에요. 유다. 여러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시므온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고 뭐 엘라설도 있었고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별명이 망치, 쇠망치라는 별명인데 그거가 마카비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을 따서 뭐라 그래요? 마카비 운동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아들들을 거쳐가면서 셀주크 왕조를 대항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킨 운동이 뭐라고요? 마카비 운동이다 이 말이에요. 166년, 165년 BC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전을 더럽게 해놓은 셀주크 왕조의 그 모든 그런 더럽게 해놓은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을 기념으로 해서 지키는 명절을 수전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약에 가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12월 25일에 지키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똑같이 지금 미국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거를 하누카, 하누카, 해피 하누카 이렇게 하면서 지키는, 크리스마스와 함께 지키는 명절이 12월 25일에 하는 바로 이 수전절,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청결케 하는 그런 그 일이에요. 근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청결케 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헤롯,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유다 공동체라고 하는 포로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서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때는 바벨론이, 어떤 때는 프톨레미가 와서 정복을 하고, 이제는 니네는 우리 거야? 그러면 알았다고. 그리고 우리 그냥 사는 거야, 거기서. 이제는 너는 우리 거야? 그러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다가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마카비, 그러니까 이 셀주크 왕조 때는 그만 이렇게 탄압을 하니까 살겠다고 저항을 하다가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밑에 이렇게 그 대조표에 보면은 노란색이 살아나는 거예요. 보세요. 마카비 혁명, 그리고 노란색이 살아있죠. 뒤에 도표에. 그 노란색이 살아나게 된 것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유다가 독립하고 있었을 때와 같이 회복된 거예요. 다시 자주국가가 된 거예요. 얼마 동안 돼요? 약 100년. 약 100년 동안 되죠. 그런데 이 셀주크 왕조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이 사건이 신약의 사건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노란색을 보면 조금 내려가 보면 조금 뚱뚱해지죠. 그 조금 뚱뚱해지는 게 왜 뚱뚱해지냐면 에돔을 먹었어요. 에돔, 지도 보여요? 머릿속으로? 에돔, 모압을 했잖아요. 제가 에돔 알아야지 신약을 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에돔 지역을 마카비라고 하는 그 혁명 이후 얻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국가가 된 이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하스모니안. 세계사에서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래요. 하스모니안 왕조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던 때의 이름이에요. 하스모니안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가 흘러내려가다가 조금 뚱뚱해졌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에돔을 정복한 거예요. 에돔을. 근데 이 에돔을 정복했을 때의 에돔의 왕이 누구였냐?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안티파스는 신약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애기였을 때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의 할아버지예요. 에돔의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안티파스. 그래서 에돔을 정복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는 에돔의 왕이었던 안티파스를 총독으로 임명해요. 그리고 조공받